안녕하십니까. 183페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 다시 복습하고 지난번에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 다음 시간에 하겠다라고 한 내용 보강하고 그리고 다음 진도 나가면서 손실보상까지 좀 들어가 보는 게 오늘의 목표 지점인데, 먼저 우리 국가배상법에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과 두 가지가 있었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1항과 2항이 있었고 1항에는 본문과 단서가 있었으며 본문엔 다시 전단과 후단이 있었습니다. 2조 1항 본문 전단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고, 후단은 자배법 문제였었고, 그 다음 단서는 이중배상 문제였었고, 그 다음 2항은 공무원 책임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먼저 2조 1항 본문 전단 들어가시게 되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국가배상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등의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피해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가 마련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은 민법 756조에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 제29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 이것은 국가배상법 8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르게 되면 다른 법률을 가장 먼저 적용시키도록 돼 있고, 두 번째 국배법을 적용시키도록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시키도록 돼 있다. 그래서 국배법 제2조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법적 성질, 원인은 이제 배웠으니까 국배법 제2조 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7개가 있었죠. 공무원의 행위여야 되고, 직무행위여야 되고, 집행하면서 한 것이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며,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모든 논의의 출발은 직무행위부터 시작하라. 직무행위, 공법행위라고 했습니다. 공법행위죠. 그렇다면 이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로서의 직무행위가 공법행위니까 원인은 공법적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 부분은 이제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죠. 우리 판례는 그것을 사법으로 보고 있다. 사법으로 보게 되면 사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사권이 된다. 원인은 공법, 결과는 사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공법상 원인에 기한 거니까 공권이 되는 것이고, 공권이 되면 소송의 형식은 당사자성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사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사건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게 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시키시면 됩니다. 공법이냐 사법이냐. 국가배상법은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과 부분이 국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국배법이 과연 공법인가 사법인가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판례처럼 만약에 국배법을 사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원인은 공법적 원인이고 결과는 사법적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국배법을 만약에 공법으로 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설처럼 국배법을 공법으로 둬버리게 되면 원인도 공법적 원인이고 결과도 공법적 결과입니다. 국배법을 공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모두 다 공법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공권이고 무조건 당사성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봤을 때 상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했나? 국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배상법을 나눠서 봐봐요.
이걸 공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그리고 사법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했죠.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를 우리가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 사법의 근거를 둔 행위, 이게 바로 공법행위, 사법행위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행위는 공법행위죠. 직무행위, 손해발생의 원인행위, 원인이 되고 있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건 직무행위 아닙니까? 이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니까 공법행위는 뭐에 근거를 두는 거라고요? 공법의 근거를 두는 걸 우리가 공법행위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죠. 결과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국가배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건 국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런 대립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공법으로 둬 버리게 되면요, 이건 원인도 결과도 모두 다 공법입니다. 원인도 결과도 모두 다 공법이다. 이렇게 두면은 원인하고 결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공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법이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원인하고 결과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에다 초점을 맞출까 결과에다 초점을 맞출까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건 무조건 당사자 소송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당사소송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권이죠. 국가배상청권이. 여기서 이제 상황이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나눠져 가지고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고, 공권.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봐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고, 사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학설은 물론 이제 학설 대립이 있긴 한데 다수설은 위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판례가 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설 중에서 당사소송설은 여기 이렇게 보는 학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학설도. 이건 아예 공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는 거고, 근데 사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법으로 보면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국배법을 사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원인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당사소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를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당사소송을 배웠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조 2호에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하고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밖에라고 했잖아요. 그 밖에라는 것은 앞에 거에 준한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거에 준한다. 그러면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하면은 그냥 물리 해석만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헌대로만 해석한다고, 표현대로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머지 공법관계라고 했으니까 앞에 건 공법관계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나머지 공법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으면 앞에 부분은 당연히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거야. 그럼 그것도 그대로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 처분 등이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 법률관계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발생한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이든지와 상관없이 그건 무조건 공법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제 확대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처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공법관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보세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줘도, 어떻게 우리가 선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판례가 보이고 있는 입장은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다. 그러니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그 외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있는 거고, 이것이 당사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소송은 공법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공권과 공의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거 공법관계잖아요. 이거 공법관계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게 공법관계면 앞에 거 전제 해석을 들어가 보세요. 전제 해석을 들어가 보면 그 밖의 공법관계라고 했으니까 예, 이 친구는 공법관계다. 얘는 공법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예시 규정으로 보시고 예, 확대 해석을 들어가게 되면요, 예, 플러스 알파로 뭐가 처분이 아닌 공법행위 말하는 겁니다.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합동행위라거나 아니면 공법상의 사실행위라거나 이와 같이 처분이 아닌 공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법률관계도 역시 공법관계다가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확대 해석을 하면.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세요. 확대 해석이 가능하고요. 확대 해석이 국민에게 불리할 때는 불가능한데,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보냐 당사소송으로 보냐 중에서 예, 거기 검토에 써 있는 대로 당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의 여러 가지 절차적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사소송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 확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다시 쭉 내리게 되면 이제 반대 해석을 해보세요.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CF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행위죠. 사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법률관계는 당사소송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지금 이 법률관계가 무슨 법률관계인지 말을 안 했어요. 무슨 법률관계인지 말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예, 실체적으로는 공법관계일 수도 있고 사법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실체적으로. 무슨 말이야?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사법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법률관계가 사법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법관계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예, 실체법상으로는 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법률관계라고만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실체법상으로는 그래 국가배상법을 예, 사법으로 본다면 예, 실체법상으로는 사법관계라고 하더라도 예, 뭐 어떻게 봐야 된다?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사소송에 의해 되는 것이다. 뭘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생각하면 쉽죠. 여기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가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인데, 그 법률관계가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법률관계, 채권 채무관계 아닙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권리와 의무, 돈을 주고받는 채권과 채무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법은 누가 봐도 확실히 사법이잖아. 그러면 실체법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확실히 사법관계잖아요. 확실히 사법관계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봐야 한다라고 행정소송법에 써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써 있으니까 소송법적으로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공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공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에 의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부분을 예,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면 물론인 거고, 예, 이게 공법이면은 원인도 결과도 당연히 공법이니까 물론인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사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라고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써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법에 써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학설이 어떻게 봐도 이걸 공법으로 봐도 사법으로 봐도 당사자 소송에 의해 된다라고 학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판례의 입장이 도저히 선회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법자도 이 판례 사법부의 입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뒤쪽에 뭐라고 쓰냐면, 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적 원인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아예 예시를 해버렸다고요. 개정안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당사자 소송설과 민사소송설 중에 판례는 민사소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만 우선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립요건으로 가시게 되면 7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라고, 신분상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었고요. 여기에다가 뭐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사실상 공무원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면 모두 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판례가 과거에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자라고 포함을 시킨 바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도 10월 21일자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이게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문으로. 사실상 공무원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명처분은 무효다. 따라서 공무원의 지위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럴 때도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이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직무행위입니다. 직무행위 관련돼서 학설이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협의설 부분에다가는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2차 대전 이전 얘기예요. 2차 대전, 그러면 3차 대전을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세계대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문통이 막을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설이냐 최광의설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건데요. 권리구제 측면에서 협의설보다는 광의설로 확대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 작용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그렇게 보면 공법관계는 공법에 의해서 규율받고 사법관계는 사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위한 행위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공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가 얼마나 헷갈려하고 있는가. 판례가 지가 민법의 특별법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판례도 공법과 사법 분명히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 와서 최광의설 취하지 않잖아요. 광의설 취하잖아요. 진짜 국가배상법이 사법이라고 본인의 진심이 그거라면, 그럼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니까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판례는 상당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는 실질설과 외형설의 학설 대립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실제 직무 행위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통설과 판례는 외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집행하면서를 전부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전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세 가지 먼저 조심하시고요. 실제 그것이 자신의 직무행위인지 관계없다. 그러면 실제 직무행위면 전혀 문제없다. 이거죠. 실제 직무행위면 전혀 문제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실제 직무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정당한 직무 권한의 범위 내의 것인 것도 필요가 없다. 세 가지를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절충설의 입장이 우리 통설 판례 입장인 거고,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요,
대위 책임과 자기 책임에 대한 구도로 접근을 하지 않고 국가 등의 책임인가 공무원의 책임인가에 대한 구도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경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 등의 책임이고 고의중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이고 이렇게 먼저 원칙을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공무원의 책임인데 그것이 직무 수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을 때는 국가 등이 중첩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첩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 조심하라고 했죠. 중첩적 책임을 진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외형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외형설을 취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고의중과실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부관계의 문제까지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관계에서 문제에서 국가 등의 문제와 공무원의 문제를 우리가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형설의 입장을 취했잖아요. 피해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누구 직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형설을 취했습니다. 직무 수행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의 책임의 문제도. 왜?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의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국가 등의 책임이 어떨 때 인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어떨 때 인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문제는 따로 분리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무원의 책임이 어떨 때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 등의 책임이 어떨 때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대로 연동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등 얘기를 하면서 외형설을 취했다면 공무원 얘기할 때도 역시 외형설의 입장을 취해서 국가 등에게 대한 외부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중첩 책임이란 말이 나온 거라고. 거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건 이론적 접근이고 만약에 법상의 근거를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 2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2조 2항을. 2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지? 2조 2항에 보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이 될 때는 국가 등은 공무원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부 관계에서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엄연히 고의 중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외부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 그치? 외부 관계에서 국가 등이 외부 배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부 관계에서 공무원에게 구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일 때도, 고의 중과실일 때도. 법상 근거를 찾는다면 2조 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 근거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해석상으로는 외형설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부분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는 다른 쪽이랑 좀 달라요. 어디하고 좀 다르냐면 예를 들어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 부분은 서설이나 자경법이나 행정, 쟁송하고 좀 달리 여러분 머릿속에서 휘발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이건 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지금껏 학생들을 봐왔을 때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행정법의 휘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면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이에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싫어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재밌어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서 상당히 난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끼고 봐야 돼요. 항상 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행정법 공부할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을 보세요. 이건 바로 까먹을 거니까. 알겠죠?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라는 것은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주의 의무 정도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이 나눠지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거, 현저한 주의 의무의 결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과실을? 추상적 경과실로 보고 있다. 추상적 경과실.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면 주의 의무를 고도화시켰다라는 의미를 말한다. 그렇죠? 그것은 그 가해 공무원, 담당 공무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주의 능력의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의무의 고도화라고 하게 되고, 주의 의무를 고도화시키게 되면 그 과실은 더 이상 구체적 과실이 아니라 추상적 과실로 파악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일 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경과실만 인정이 될 때도 역시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선을 4개를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좁은 건 뭐였겠어요? 가장 좁은 건 구체적 중과실이었겠죠. 구체적 중과실. 그 다음은요, 구체적 경과실이 되는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는요, 추상적 중과실이 되는 것이었겠고요. 그 다음은요, 추상적 경과실이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추상적 경과실로 봐서 과실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연결해서 이 주의 의무의 고도화, 추상적 과실을 인정하는 부분은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과실 이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가해 공무원을 굳이 찾아서 그의 주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조직과실 이론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투경찰대 그랬죠. 전투경찰대. 그 다음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는 의료사고 등과 같이 그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피해 국민이 상대방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선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하게 되고, 추정은 뭘로 깹니까? 추정은 입증으로 깨는 거죠. 그 추정된 부분에 대한 반대 입증, 즉 반증으로 깨는 겁니다. 반증으로. 그래서 간접 반증의 원리, 간접적으로 누가 피고 국가 등 쪽에서 나 쪽에는 과실이 없었다라는 걸 걔네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가장 과실을 객관화시키게 되면 아예 과실을 포기하게 되는데, 과실을 포기하는 게 바로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 일어나 이론이 되는 것이다. 일어나 이론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만 인정이 되면 과실은 그냥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과실 패싱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 거죠. 무과실 책임으로 넘기게 됩니다. 깊게 들어갔을 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영역이죠? 어떤 영역이야? 위법 무과실의 영역이죠. 위법 무과실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법 무과실의 영역.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뒤에서 우리가 또 다시 손실보상에서 다루게 되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법 무과실의 영역. 위법은 한데 과실이 없습니다. 위법은 한데 과실이 없어.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손실보상이 안 되죠.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이니까 유책으로서 손해배상, 손해배상이 안 되는 거죠. 손실보상이 안 됩니다.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위법 무과실의 영역입니다. 위법 무과실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럴 때가 있고 그 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거나 아니면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그 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출제가 되는 것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판례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을 때 이런 겁니다. 판례가 학설과 판례가 학설까지 포함할까?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이 신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 명령규칙은 아닌데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 예, 재량준칙에 따랐을 때, 재량준칙에 따라서 행위했을 때, 이럴 땐 공무원한테 과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과실이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출제된 건 1, 2, 3, 3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2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2개로. 예, 하나는 예,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더 들어가면은 이게 보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보상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법적으로 국가 책임법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다면, 책임법, 얘는 개별법이죠. 개별법이죠.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반법이 있죠. 일반법. 얘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23조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29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렇게 손해배상제도하고 손실보상제도를 별개의 제도로 지금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짓고 있기 때문에 젤로 좋은 방법은 이걸 합쳐가지고 통합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국가 책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무엇보다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지만 이건 헌법에 반합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일반법 있잖아.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배상법에다가 요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요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요거 정도는.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잖아. 보상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되는 거잖아. 근데 입법자가 개별법의 실수로 보상 규정을 누락할 수 있잖아.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개별법이잖아. 근데 여기에 입법자가 실수로 보상 규정을 누락할 수 있잖아. 예, 보상 규정 누락해서 예, 재산권에 대한 어떤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법률로 보상을 하라고 했지 헌법으로 보상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헌법을 근거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법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락돼 버렸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 보자는 거지. 손실보상은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그 금액을 전부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에다가 개별법이니까 입법자의 실수를 대비해서, 실수가 지금껏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실수를 대비해서 이걸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보상 규정을 누락했다. 보상 규정의 문제라고 했죠. 보상 규정의 동그라미, 보상 규정의 문제. 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일 때, 그 법률이, 요 개별법이 위헌인 법률일 때, 이럴 때는 예,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자. 왜? 과실이 없잖아. 무과실. 그치? 무과실이죠. 그래서 국가배상에서 무과실 책임을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준다면 현재의 어느 정도 손해전보제도는 완비시킬 수가 있다. 이거 밑에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독일은 걔네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라는 예, 관습법인데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로 치게 되면 뭐 경국대전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경국대전을 근거로 재판을 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 경국대전을 근거로 재판을 해요. 그게 관습법으로 남아있어요. 관습법으로.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까지 다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손해전부 다 해줘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다 보상 처리해버려요. 걔네들 이걸 다 보상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예, 가장 문제가 되는 이거 정도는 해결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가배상법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빅피처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안 힘들어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이론 강의할 때 문제에 나오는 상황들을 모두 다 말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거는 그냥 욕심쟁이. 우후후. 그게 뭐예요? 심신, 전신민. 예, 우리 형이거든. 심신. 예, 뭐 아는 형은 아니에요. 모르는 형인데 심씨예요. 근데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심쟁이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뭘 해야 돼요? 빅피처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 계속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이런 식으로 행정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출제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출제를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몰라도 된다고.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거 풀어주면서 많이 공부해요. 판례 찾아보면서. 네. 어떻게 세상에 있는 판례 다 알아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법령을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풀어요. 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해봐야 지가 아무리 새로운 사건이어봐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독일은 보상을 처리하고 저는 왜 배상을 처리하자고 얘기하는가? 저의 주장은 우리나라 행정법 학자들의 주장에 발을 딛고 있는 건데 이래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법 무과실이 있죠. 그냥 무책이라고 쓰겠습니다. 위법 무책이 있어요. 위법 무과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위법 유책이 여기 있고요. 위법 유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릴까요?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평소에 그림 그리던 대로 가면 위법 유책이 이게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 무책, 적법 무과실 이게 손실보상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독일은요 여기 이렇게 위법 무책이 있죠. 여기가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에 대한 문제죠. 근데 얘네들은요 이게 적법 무책 손실보상의 영역이고 위법 유책 국가배상이 얘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린 과실을 엄청 확대하고 있잖아요. 막 주의무 고도화 시키고 조직 과실 이론 인정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과실을 상당히 객관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점점 줄이는 거야. 과실 요건을. 근데 걔네들은 과실을 엄청 엄격하게 요구해서 저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까지 데려가려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독일 애들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 있는 이 손실보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흠결 영역으로 저 위법 무과실에 대한 문제를 독일 애들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관습법적 헌법적 효력을 갖는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걔네들 74조 75조 그러는데 그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74, 75가 뭔지까지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 몇 조인지는 나와. 몇 조인지는 그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74, 75조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못 처리한다고. 걔네들은 손실보상 처리한다고. 손실보상. 왜? 국가배상 처리가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국가배상 처리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 정도 정리를 좀 같이 해놓으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위반에 대한 문제죠. 법령 위반.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법령 위반, 위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 이거죠.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였습니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위법성 판단의 기준, 위법성 판단의 대상 양쪽 다 출제되니까 양쪽 다 기억하시고 행정증송에서 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협의설, 광의설 이렇게 있는데 광의설이 뭐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인 것인가? 광의설이 통설판례 입장인 것이고 거기에는 인권 존중, 권리 남용, 신의 성실, 공서 양속, 안전 의무 등등등까지 포함이 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로 봤다.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위법인 것인가?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위법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렇게 견해들이 있다. 그 중에 우리 판례 입장은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의 입장을 취한 적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을 취한 적도 있다. 어쨌거나 그 두 개는 위법성 판단 기준 중에서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로 보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그 다음 손해. 손해에서는 먼저는 재산적 손해 말고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먼저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예,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예.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까지도 모두 다 손해배상을 해줘 버리게 되면, 예, 국가 재정 거덜납니다. 거덜나요. 그냥 공법의 존재만 가지고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다가 그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앉아있으면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학설의 다수설은 뭐로 보냐면 사익보호성이라는 문제를 이 손해 요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손해라는 것은 이익 침해잖아. 그쵸? 이익이 침해는 그게 재산적 법익이 침해가 되든 아니면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가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 법익이라는 것은 그 이익이라는 것은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법이 보호하지도 않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막 돈 달락하고 막 징징대는 거 다 돈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를 뭐로 연결시키고 있다?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해서 인과관계 요건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는 여기는 지금 민사소송이잖아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손해배상이잖아요. 채권 채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행정법 중에 경찰법 영역에서 다뤄지는 뭐 직접 원인설이라거나 뭐 아니면 형법상의 조건설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라서 뭐로 봐요? 상당한 인과관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의 법칙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충분히 우리가 추단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인과관계는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배상 청구권자에 대한 문제는 피해 국민이면 뭐 누구나 상관은 없는데 이중배상에 대한 문제가 있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이중배상. 그래서 이중배상에 걸리는 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앞에 있는 7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소극적 요건이니까 권리 소멸 요건 사실이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배상 책임의 주체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 주체에는 뭐랑 뭐가 포함되죠? 본래적 주체와 기타 주체가 포함되죠? 본래 주체에는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죠? 국가하고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행정 주체로서 기타 공법상 법인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 같은 경우에도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그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을 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분명히 행정상 손해배상의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기타 행정 주체가 그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문제도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런데 국가배상법에는 그에 대한 어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 나누시고 이런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간혹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행정 주체가 있죠. 행정 주체가 있는데 물론 이제 행정 주체는 공행정 작용도 하고 사행정 작용도 하죠. 공행정 작용을 매개로 하면 그 행정상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 사행정 작용을 매개로 하게 되면 영리행정, 조달행정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매개로 한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관계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직무행위가 공법행위니까 뭐만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행정 사무, 공행정 작용 이것만 전제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법행위. 그래서 다시 나누게 되면은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고 기타 행정 주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시원적 행정 주체로서 국가가 있고 헌법상 행정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나눠가지고 기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얘네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요번엔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인이 요건 요렇게 괄호를 쳐야 돼요. 공법상의 사단법인 공공조합, 공법상의 재단법인 공재단, 공법상의 영조물법인 공기업, 얘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써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 공무수탁 사인은 위아래로 써야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고 사법인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인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 자연인도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없는 친구가 누구예요? 그지발사계. 얘네들은 돈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그죠? 짱부자들. 얘들은 짱부자들이고 얘들은 그지발사계. 이렇게 돼 있죠. 얘는요 변제 자력이 있다. 변제할 수 있고요. 돈 줄 수 있어요. 손해배상금. 얘는요 돈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돈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이하죠. 우리 지금 국가배상법이 아예 개정이 돼버려가지고 2009년도 10월 2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이 친구들은 아예 어디다가 포함을 시켜버렸어? 이걸 그냥 공무원 이렇게 처리해버렸어요. 공무원 이렇게 처리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 중에 자연인 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예 그냥 공무원 처리를 하고 얘가 행정주체니까 원래는 공무수탁 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 국가나 지자체한테 하라.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이 밑에 부분은 예외를 인정한 거야. 그지발사계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위에 걸 비교하시면 돼. 위에 걸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국가배상법상의 이게 국배법상의 배상책임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배법상의 배상책임 주체. 헌법은요.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죠.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지자체와 기타 공법인이 포함되는 거라고 했지. 행정 쟁송할 때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라고 부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공공단체라고 부르니까 이게 바로 헌법상 배상책임 주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남은 친구가 누구예요? 남은 친구가 여기다 그냥 번호 다 매겨보면 이 친구가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야, 얘가 4번이야, 얘가 5번이야. 여기서 지금 국가배상법을 적용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친구가 누굽니까? 문제되는 친구는 3번, 다음에 4번. 얘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얘네가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면 얘네들한테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 실무상으로는 저 3번과 4번 쪽에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뭘 적용시키냐?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3번과 4번은 어쨌든 피해버렸잖아. 국배법을 피해버렸고 5번은 예외를 인정했으니까 된 거고 3번과 4번 부분이 뚫려버렸단 말이야. 저걸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법률, 국배법, 민법 이렇게 가니까 이제 국배법 뚫렸고 그러니까 민법 보내버린 거야. 민법 보내버려서 민법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민법상 손해배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 배상책임 주체. 그래가지고 이제 배상책임 주체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어떤 학생한테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또 그렇다고 내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치? 어떤 학생이 운이 좋아서 9급은 들어와서 바로 합격을 했대. 그래서 이제 임용이 됐고 이제 들어갔는데 9급을 바로 합격을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9급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7급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7급도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5급도 해볼까? 그래서 또 신림 넘어와서 5급도 한 거야.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얘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야. 9급을 했는데 됐어. 그래서 이제 7급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7급을 지금 3년째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3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제 강의 기획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써 있나 봐. 예, 난 그냥 이렇게 뭐 쓰는 건데, 그쵸? 카톡 상담을 해준다. 예, 카톡을 상담해주겠다. 뭐, 이런 말 써 있나 봐. 나 그 수강생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그래서, 예, 뭐, 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앱이 아니고 카톡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곳이잖아. 예. 근데 이제 카톡을 상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뭐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카톡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카페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간혹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강사님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가명을 거론할까요? 하여튼 한 6명 정도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책도 다 받고 막 3회 독식도 해봤고 막 이렇게. 근데 행정법 점수만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행정법 점수만 항상 뭐 75, 80 요 정도 선에서 멈추고 있는 거야. 근데 딴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뭐 살짝 발목을 잡는다는 거야. 얘만 좀 다른 애들이랑 수준을 맞춰주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도대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다 궁금한 건 나는 해결됐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궁금한 거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랬죠. 날 뭘 믿고 난 여기 온 지 2달밖에 3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말 그대로 학생들 말로 하면 그냥 듣보잡이잖아요. 그죠? 듣보잡한테 뭘 믿고 난 지금 교재도 하나 출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그 진지한 얘기를 자신의 인생이 걸린 얘기를 그랬더니 그 무료 입문 특강 올라가 있는 거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수업을 다 듣겠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학원 강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만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바깥쪽 수업을 오래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거나 행정쟁송 얘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걔는 국가배상 쪽 임무특강을 좀 들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다른 쪽에서 제가 5년 6년 수업을 들었고 거기에는 모의고사 다 받고 뭐 기출특강도 다 듣고 했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십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기초랍시고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거기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선생님 수업에는 기초특강 안에 이미 다 녹아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잘난 척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5년, 6년 공부하고 그게 필요한 부분이었다. 필요한 그림이었다. 연골 부분이었다. 라는 걸 그때 가서 알지 말고 알겠어요?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데 집중을 하시라고. 그림 그리는데 기본 강의는 그러라고 있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뭐 갑자기 막 공재단 막 그럼 공재단이란 막 공재단이 뭔지를 알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저 공재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뭐가 있는지 알면 뭐 할 거냐고요.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책 보셔도 돼. 혼자 책 보면서 뭐 책에 해설들 다 나오잖아. 해설 없으면 어때? 판례 다 있잖아. 그냥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혼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암기거든. 암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하십니다. 알겠지? 몇 번? 3번, 4번이 뚫렸다. 들어가 봅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2조죠. 국가 지자체가 배상책임 조치에 포함이 돼 있고 뭐랑 뭐가 빠져 있다? 기타 공법인 공무사사인이 빠져 있다. 이거지 빠져 있다. 그럼 첫 번째 기타 공법인 간단한 것부터 처리하자. 그러면 이 기타 공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도 분명히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도 분명히 헌법에도 국가배상 책임 주체로 되어 있는데
과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야 될 것인가? 지위 보세요. 지위. 행정주체 지위 인정됩니까? 그렇죠. 얘는 행정주체 맞잖아.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가로 2번에서 바로 뭘 연결시켜야 된다? 얘네가 불법행위하면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 문제가 맞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헌법에는 공공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공단체에는 기타 공법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국배법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얘도 당연히 국배법이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국배법에서는 빠져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뒤에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수탁사인 쪽에는 법적 지위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죠. 법적 지위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죠. 공무수탁사인 쪽에.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법적 지위는 공무를 위탁받아서 얘네가 수행을 하고 있잖아. 응? 여길 봐봐. 얘네들 기타 행정주체들. 이 기타 행정주체들은 이 본래적 주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행정 사무를 위탁받아서 이걸 수행을 하면 그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의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건 맞죠? 얘네들의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 그건 확실해. 행정기관 오케이 받고. 그 다음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얘가 과연 행정주체인가? 라는 문제예요. 행정주체인가? 만약 얘가 그냥 행정기관에 머무르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위탁한 위탁주체 얘한테 얘가 위탁주체잖아.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야. 얘가 뭐기만 하면 행정기관은 맞지만 행정주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얘의 손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과연 얘가 한 사람으로서 주체로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법적 지위야. 행정주체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이 기타 공법인이 피고가 되는 거고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정을 하게 되면 누구야? 위탁주체가 피고가 되는 거야. 위탁주체가. 여기로 치게 되면 본래적 행정주체 얘가 피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타 공법인 행정주체 맞아요? 맞죠? 맞잖아. 그럼 피고는 기타 공법인이야. 공법상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쟤네들이 피고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 법적 근거. 어느 법을 근거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느 법을 근거로 해야 돼요? 국가배상법 2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 756조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비교해줬죠? 국배법 2조는 민법으로 치게 되면 756조, 국배법 5조는 민법으로 치게 되면 758조 하고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판서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756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그럼 국배법 2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유추 적용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 했어? 유추 적용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인데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럼 그것을 이거의 법적 근거로 인정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유추 적용 뭐라고? 내용상 유사성. 내용상 유사성 인정돼 안 돼? 인정? 되죠. 얘도 행정상 손해배상이고 얘도 행정상 손해배상이에요. 둘 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를 국가, 지자체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 말고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죠. 둘 다 행정상 손해배상 문제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엄연히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입법자가 국배법에서 누락한 거잖아, 실수로. 그래, 누락 뭐 그렇다 쳐. 한데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이 되잖아.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756조 있는데 굳이 이 국배법 2조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배상법이 국배법 2조보다
면책 사유 규정도 없고 예, 훨씬 더 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이 훨씬 더 국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그게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재판 실무는 그냥 민법 적용시킨다고. 알겠지? 민법 적용시킨다고. 그럼 봐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은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건 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방금 설명 다 했지. 얘랑 뭐가 상황이 달라? 공무수탁 사인이요. 첫 번째, 법적 지위, 행정 주체입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상대로 피고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 방금 뭐라고 했어? 얘도 역시 행정상 손해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도 국가배상법 유추 적용을 한다. 피고는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은 무엇을 적용시킨다?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킨다 이겁니다. 국가배상법을. 다만 뭐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예, 자연인은 국가배상법에서 이미 공무원으로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국가배상법 적용설.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연인. 그건 자연인 얘기하는 거야, 자연인. 그럼 자연인 말고 누구? 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공법인, 기타 공법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얘는 그냥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이란 말입니다. 앞에 거랑 차이가 없죠? 다만 판례는 전부 다 민법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 교시에는 우리 이중배상하고 그 다음에 자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배상하고 자배 얘기는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있는 그 한눈에 보이는 국가배상법 있죠? 표부터 다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표부터 한눈에 보이는 국가배상 논의부터 해서 이 교시에 이중배상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고요. 뒤에 시계로 3시 10분이니까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